이 다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니켈, 흑연, 리튬, 전구체, 코발트에 대한 이 밸류 체인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약간 좀 개별기업 관점에서 하나하나 좀 알아볼 텐데,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하신 약간 좀 좋은 주식을 사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최근에 가장 또 핫한 네네. 그런 키워드가 네. 이 앞서서도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다툼 등등 하면서 여기에서도 파생되는 게 미국에서 최근 또 이렇게 법안에 도장을 찍은 그 IRA라고 하나요? 인플레 네네. 감축 법안. 자, 그 중에서 정말 좀 수혜주가 따로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아,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오. 저는 상당히 포스코 케미칼을 그 2차 전지를 처음 이제 볼 때부터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분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의 정의갑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분석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업을 볼 때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이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는 오너도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옛날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는 게 발생했고 오너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냐도 중요하게 봐라.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예. 네. 근데 요즘엔 사실 그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오너를 보는 게. 근데 제가 2차 전지를 한창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포스코 케미칼의 오너분이 뭐 인성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고요. 도덕 이런 건 모르겠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철강 회사가 갑자기 생뚱맞게 자회사를 2차 전지 회사로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기업들은 쉽사리 도전하지도 못할 시기 때 도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지가 처음 나왔을 때 대장주가 포스코 케미칼이었어요. 캠텍이었죠. 근데 이 포스코 캠텍이 한창 대장주로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LNF, 에코프로, 뭐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 2차 전지가 처음 출범할 때 거의 잡주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예. 적자도 심했고. 예. 그랬는데 이런 기업들도 다 치고 올라올 때까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걸 찾아봤어요. 근데 역시나 다른 기업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일단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빨리 자원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이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이 돼 있었다면 포스코 캠텍은 이미 덩치를 한번 키우고 나서 이 다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타일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탈중국을 외쳐서 다른 곳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확장을 시킬 때 오히려 그거를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정말 이제 얘기는 많은데요. 지금 인플레 감축법을 얘기한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내에서 북미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광물. 이 광물을 2027년까지 80%를 북미,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광물 80%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만 기억해 주시고요. 네. 세 번째가 이 배터리 부품을 미국산을 써야 된다. 이것도 이제 향후 몇 년 뒤에는 100%까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미국에 다 진출을 하고 공장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미에서 생산, 미국 뭐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일한 문제는 지금 광물입니다. 광물. 근데 이 광물을 보면 우리가 이 광물을 NC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이요. 이게 얘네가 핵심 자원이죠. 나머지도 뭐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NCM이 몇 년 전에는 비율이 1대 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뭐 예를 들어 30%, 네. 코발트 30%, 망간 30%였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 비율이 8:1:1로 바뀝니다. 지금도 이미 뭐 6:2인데 네. 이 8이면 뭐냐면 니켈이 지금 80% 이상의 함유량을 함유하고 있는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88%고 SK랑 LG 같은 경우는 이미 9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기술은 다 됐고 내년부터 상용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니켈이에요.
예전처럼 뭐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니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 니켈 배터리를 지금 차세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니켈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원자재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니켈을 현재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1위, 생산량이 1위인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의 실제 매장 생산량은 이 인도네시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니켈은. 다른 부분들도 물론 생산이 많이 하지 않죠. 네. 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콩고 같은 데서 뭐 가져오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생산량 자체는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가 어떤 국가냐면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 맺은 국가가 아닌데 사실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미국은 강자를 놓고 있어요. 그냥 우리 말이 맞아. 따라와예요. 그러면 FTA 맺은 국가가 아닌데 얘네가 우리랑 되게 가까워. 얘네는 그래도 FTA 맺은 국가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대우해줄게 라고 하면 누가 여기에 반박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랑 미국이랑 얼마나 가까운 국가냐면요. 인도네시아의 전체 무역의 2위가 미국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일반 특혜 관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세법을 뭐 잘 모르니까 네. 일반 관세 제도라고 해서 GSP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S의 이 영어만 바뀐 건데 GSP라고 네. 있습니다. 네. 일반 관세 제도인데 특혜 관세 제도인데 이게 개발도상국한테 너네는 개발도상국이니까 우리한테 수출을 할 때 세금 우리가 없애줄게. 이게 이제 GSP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 때요, 이 GSP라는 게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정권 때 이 개발도상국의 GSP가 모두 다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개 국가만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가 유일하게 유지되는 국가가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글로벌적인 무역의 시장으로 바라본다면요. 원래 전 세계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었던 FTA라는 게 미국이 주도한 전 세계 물류의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이 탈퇴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바톤을 넘겨받아서 일본이 지금 CPTPP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만든 게 RCEP, 중국 주도의 이제 경제 프레임워크죠. 그리고 미국이 새로 올 6월부터 출범한 게 이제 IPEF입니다. 이게 뭐 한국말로 하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맞아요. 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주도로 한 이 IPEF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고 기존에도 인도네시아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왜 미국이 인도네시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GSP, 그러니까 일반 특례 관세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뭔가 가져올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IRA 그 한 개에 네. 다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럼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보 같은 경우는 쿼드, 뭐 오커스 같은 걸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걸 만들었고, 중국은 브릭스라는 걸 통해서 원자재에 대한 라인을 구축했던 거고, 무역으로 본다면 중국은 RCEP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CPTPP, 그리고 미국은 새롭게 이제 출범한 게 IPEF예요. 이 안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공급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LG가 인도네시아에서 컨소시엄을 하는 게 그랜드 슬램이라 그래서 이미 인도네시아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니켈을 확보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네. 현대자동차도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공장을 이미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인도네시아하고 굉장히 많이 가깝고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일각에서는 뭐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랑 가깝습니다. 아니, 당연히 가깝겠죠.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네. 뭐 어떻게 한국 국가하고만 네. 뭐 교류를 맺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한테도 그런 시장을 열어줬다는 거죠.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니켈, 흑연, 리튬, 전구체, 코발트에 대한 이 밸류 체인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생산하고 가공해서 하는 이 밸류 체인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5년 전부터 탈중국을 계속 외쳤던 거죠. 원자재의 자급자족. 그러니까 당연히 엉덩이가 무거웠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
미국의 이 규제로 인해서 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전고점을 뚫고 두 번의 이 턱이 걸렸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의 차세대, 그러니까 이 인플레 감축 법안의 수혜는 포스코 케미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상승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고점을 찍고 빠진다고 할 때 그때 15%에서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10%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사가는 분할로. 그런 전략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올랐을 때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20% 이상 빠졌을 때 사는 거고, 상승 추세로 있을 때는 5에서 15% 정도 빠질 때 저는 이렇게 계속 모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자원 확보,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잘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가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서 확실히 원가 우위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원자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이미 확보한 기업이 당연히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가격,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또 네.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폐배터리 관련주. 근데 원래 사실 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지만은 최근에 타이밍에 잘 맞게 상장한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여기가 뭐 일단 대장주죠. 그다음에 네네. 추가적으로 뭐 세비캠. 원래 이게 상장하면 그날 이제 고가 찍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고가 찍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 네. 내려오면 살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그냥 닭 줬던 걔가 그냥 지붕 쳐다보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쪽 기업들이 오버행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뭔가 투자함에 있어서 뭐 팁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뭐 이 기업을 우리가 겪어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데이터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나마 우리가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 기준 정도를 이런 애로 잡아볼만 하는 거는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부해 본 부분이거든요. 사실 성일 하이텍도 제가 2차 전지를 공부할 때 같이 이제 공부했던 기업이에요. 네네. 근데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 시장도 예전에 제가 수년 전에 막 보고서들 막 열심히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폐배터리를 유일하게 하고 있던 게 성일 하이텍이었고요. 네. 상장이 안 돼 있었고 전 세계에서 폐배터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것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미코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유미코어는 실제로 한국에 지금 네. 이 자회사를 만들 정도로 한국에도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일 하이텍이 이제 상장을 했어요. 저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을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매출을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매출을 본다면 거의 90%가 코발트와 리튬의 판매를 가지고 이익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발트와 리튬의 가격이 이 기업의 매출액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성일 하이텍이 그런 지금 이 분류한 이 자원을 누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이게 되게 저도 의외였는데 삼성물산입니다. 물산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도 일부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거의 삼성물산이 이 기업의 영업망, 예, 그리고 뭐 진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삼성물산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물산이 물량을 다 가져가고 있어서 실제로 이 상장할 때 증권 보고서를 보면요, 이 증권 보고서에 삼성물산의 향후의 향방에 따라서 이 기업의 이익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니켈과 코발트의 가격이 이 기업의 판매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삼성물산이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이익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 기업이 또한 물론 앞으로 캐파를 늘리고 공장을 증설을 해서 많이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뭐 스킵하고요. 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LME라는 런던 금속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증권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거는 런던 금속 거래소 LME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실제 그 코발트하고 니켈, 리튬 이 가격들이 항상 공시가 되어 있는데 증권 보고서에 나와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성일 하이텍은 앞으로 이 가격들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때 기준으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 리튬과 코발트 가격이. 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성일 하이텍이 보고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의 영업 손실이 크게 난 적이 있다. 그게 2019년도에 이 리튬과 코발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판매 캐파가 늘어나서 좀 그걸 상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리튬과 코발트의 가격이 오르면서 판매가 늘어날 때. 자, 그럼 반대로 최악은 판매량이 줄는데 리튬과 코발트의 가격도 떨어질 때. 이때가 되면 성일하이텍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시장의 침체가 와서 판매는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가 되면 성일하이텍의 영업이익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가 와서 판매량이 증가되고 그때 또 때마침 공장이 또 증설이 돼서 판매량이 막 증가하는데 니켈과 코발트 가격이 막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성일하이텍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아직 캐파를 많이 늘리지 못하고 이 판매가 대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데 코발트와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더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물산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겠지만 아직 이 부분까지는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삼성물산이 이 성일하이텍의 이 자원들을 가져가서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뭔가를 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들은 아직 우리 확인할 수 없으니 삼성물산이 물론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일하이텍에 투자하는 팁은 전체 캐파와 그리고 이 런던금속거래소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마 같이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게 언젠지, 그리고 가격이 대폭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상승해서 얘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뭐 예를 들어서 판매가 계속 증가하는데 얘네 가격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얘네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꺾이고 나서 판매 캐파도 줄고 가격도 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뭐 리세션이 나중에 온다든지 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네. 좀 강세를 보이지만은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꺾이는 그런 상황. 네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때 당시 전후로 해서 뭐 네. 캐파가 완성되고 하면은 네. 처음에는 약간 좀 가동률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네. 주가는 당연히 빠져 있을 거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전기차 시장의 그런 뭐 장기 성장성을 믿는다면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때 사실 공격적으로 노려봐도 충분히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들어가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은 좀 네, 그쵸. 부담스럽죠. 근데, 약간, 근데 주식이라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의 이 주식이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기업이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빠질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른 만큼 빠지는 거는 기업의 뭐 성장성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빠졌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거래는 분명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분명히 이때도 들어가는 분들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웬만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중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영업이익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리튬과 코발트 가격이 앞에서 쌌을 때 사놓은 걸 가지고 지금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난 뒤에 이때 매입을 한 거는 비쌀 거고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팔아야 될 때 요 뒤에 가격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때는 영업이익이 이제 주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전체 캐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때는 영업이익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좀 이 기업을 투자해본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참 이게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네. 정보가 없으면 또 힘든데 정보가 또 너무 많아서 힘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끔 저희 부자TV 리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너네가 종목을 분석해서 알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냐. 근데 달콤한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제가 제가 많이 알아서 하는 얘기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이치잖아요. 운 좋게 그게 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그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예, 그 운이라는 게 정말 극소수한테만 있는 건데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이 시장은 노력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많이 공부를 하고
분명히 그 과정에는 어려울 때가 올 거예요. 헷갈려서 틀린 적도 많을 거고 판단을 잘못해서 손실을 볼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경험으로 쌓여서 나중에 내가 내공을 쌓는 거지, 그게 어렵고 지금 내가 좀 해봤는데 쉽지 않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거는 저는 이 주식시장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은 저는 그래요. 밖에서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살아남는 것보다 더더욱 경쟁이 치열하고 더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는 정말 쉽게 생각하고 섣불리 발을 들이밀을 곳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별거 없어요. 공부하세요. 예, 나이가 많든 적든 불로소득을 원하면 그 시장에서 내가 내공을 쌓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부딪혀보고 실패를 해봐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실패도 없이 다 수익을 보고, 그리고 그냥 너네가 분석은 너네가 하면 되지, 나는 그거 가지고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은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 시장에서도 노력한 자들이 더 큰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다는 것을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첨언을 하자면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그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이게 근데 불변의 진리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 포인트가 뭐고 공부를 해본 다음에 스스로 또 판단을 내려야지, 그래야지 정말 그 수익이 내 거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약간 좀 운빨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최 코치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부자TV 채널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 코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